자, 다음은 세액 감면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총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부 간 협약에 의한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외국인 교수, 교사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에 대한 세액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총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세액 감면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은 양가로 4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양가로 5번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세액 감면, 그 다음 양가로 6번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다. 일반적으로. 물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해주지만 통상적으로 이 제도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어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그 다음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일반적으로 이 2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정부 간 협약에 의한 감면은 우리가 국제기구에 어떤 정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그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가 소재한 국가에서 그 우리나라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가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에 대한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 시 여러분이 부딪힐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면은 양가로 2번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은 말 그대로 선진 기술을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입국한 경우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면 취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 선진국 기술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세 지원 제도를 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IT 이런 쪽의 기술 강국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까지는 더 이상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크게 국가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예전에 좀 접근했었어요. 몇 년간은. 그래서 여러분 작년까지는 바로 이런 경우만 한해서만 감면했어요. 즉 아래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시설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한해서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잘 근로를 제공하러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없어서 그 외국인 기술을 국내 유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전까지는 외투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한 연구원에만 해줬는데 2021년 2월 17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줬어요. 그래서 이공계 등 학사 이상 소지자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됐어요. 바로 이 개정 사항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전까지는 외투 기업의 연구시설에 근무한 연구원만 해줬는데 바로 이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그 다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세액 감면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자,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대상자를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한 자, 그 다음 종전에는 외투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기관만 해줬는데 2021년 2월 17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바로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기업부설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기술 계약에 의해 외국인 기술자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 도입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했을 때 잠깐 여러분 국세청 유권 해석을 잠깐 좀 볼게요. 자, 고개를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엔지니어링 진흥법 2조 5에 따른 엔지니어링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엔지니어링 기술이란 엔지니어링법 2조 1호 5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3조에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바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해 기술 제공한 외국인 기술자로 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관련 내용은 바로 요 유권 해석을 참조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 정리하면은 2021년 2월 16일 이전 입사자는 바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해 국내 기술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외투 기업의 연구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감면을 적용해 줬는데 자, 올해 개정된 내용이 바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바로 요 아래의 자격 요건과 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 제가 좀 전에 이 개정 취지는 외국인 기술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2021년 2월 16일 이전 입사자는 바로 요 외투기업의 연구시설에 근무한 사람만 해줬는데 바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입사자는 바로 여기죠. 아래 연구기관,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그 다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 특정 연구기관 입소법의 연구기관, 고등법의 학교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그 다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등 이런 연구소에 근무한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얼만큼 감면을 받느냐 했을 때 일반적인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그 달까지 50%를 감면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외국인 기술자라면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까지는 70%, 그리고 그 3년 이후부터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세 조약에 의한 세액 감면을 들어가겠는데 조세 조약의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학교를 말해요. 즉
외국인 교수나 교사가 국내 교육기관 등에 초빙되어 2년 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 연구활동에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조항에 따라 비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근로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지금 초빙돼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외국인 교수, 교사분들이 근로소득세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세조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 조세조약을 먼저 보셔야 되느냐? 잠깐 여러분 그 이유를 잠깐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을 볼게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금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근로세를 면제해 주겠다. 자,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교사, 교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 기간이, 즉 근로계약기간이 2, 3년이 초과하면 안 돼요. 2, 3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교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프 조세조약을 보게 되면은 2, 3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최초 2년간은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을 볼게요. 한미조세조약을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해당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해서 국내에 초빙된 경우에는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 이 의미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외국인 교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초빙했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미조세조약과 한프조세조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교사, 교수에 대한 근로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걸 먼저 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조세조약을 봤더니 이분이 조세조약 교직자 면세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 근로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은 뭐 해주냐? 바로 비과세 면제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은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에 해당 국가 즉 그분이 미국인이라면은 미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증명서와 자 거주자 증명서는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줄 거예요. 거기서 발급받고 그 자료와 그다음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는 그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면제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교수, 교사는 100%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여러분 외국인 교사, 교사한 면제 신청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할 내용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 교수, 교사에 대한 조세조약에 대한 세 감면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고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지금 입사한 직원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그다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우리 회사에 즉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경우 자, 그 입사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속하는 그 달까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는 9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 시 세액 감면 중에 가장 감면이 파워풀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요약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대상자는 자, 청년과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개요를 읽어본 것처럼 청년의 경우에는 90%를 감면해주고 청년 이해자는 중소기업으로 받은 급여에서 산출된 산출세에 대해서 70%를 감면해줘요. 다만 세액 감면 한도란 것이 있는데 자 15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준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감면 기간은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5년이 날이 속하는 그 달까지 감면을 정해주고 청년 이해자 즉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청년의 범위를 잠깐 볼게요. 청년은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요 34세 이하를 어느 시점에 판단을 했을 때 바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 현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입사 시점에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금 올해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만 36세예요. 그러면은 감면을 못 받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남자로서 병역 즉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은 근로계약 체결 현재 나이 즉 만 36세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해서 그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청년을 판단할 때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하는데 바로 그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고 나이를 계산한다는 거 한번 기억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잠깐 판서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만 34세 이하와 만 35세 미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 34세 이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얘를 말한 거예요. 바로 입사 시점에 이 사람의 나이가 34세 0일까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0일을 초과한 즉 34세 1일이다. 이 사람의 나이가 34세 1이다 하면은 얘는 만 34세 이하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세요. 종전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 만 29세 이하의 범위에 30세 미만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4세 이하자도 35세 미만자로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종전에 기획재정부는
29세 우리가 종전에는 29세 이하자만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29세를 판단할 때 어디까지 했을 때 기재부는 30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청년의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어요. 그러면 34세 이하도 어디까지 포커싱했을 때 종전 유권 해석을 보게 되면은 종전 유권 해석을 비춰보게 되면은 결국은 35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지는 거죠. 그러면 35세 미만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입사 시점에 34세 11개월 30일까지를 포함한 개념이죠.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들도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연말 정산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좀 하자는 거죠. 34세 이하와 35세 미만은 원격히 다른 개념인데 자, 요 기재부는 어떻게 판단해 주신 거냐? 종전의 기재부 유권 해석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는 종전 유권 해석에 비추어 34세 이하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34세 이하는 바로 35세 미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청년의 이해자는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말하는데 만 60세 이상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 체결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 것이고 장애인 경우에는 바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그 다음 국가유공 상위자 이런 사람들만 장애인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장애인 범위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세법상의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인적 공제일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위자, 그 다음 세법상의 장애인,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보는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장애인 범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그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경력 단절 여성, 즉 2017년 1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여성을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 부르는데 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즉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동일 업종에 그러니까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바로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임원, 그다음 두 번째 니은 묻게요.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직계 좀비속, 즉 우리 회사 대표자의 자제분, 자, 그 사람이 직계 좀비속이죠. 그분들 경우에는 나이 요건, 즉 34세 이하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소득세법 14조 사망 이유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은 바로 이거죠. 일용 근로자가 우리가 세법상의 일용 근로자는 그 일용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건설 현장은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그 일용 근로자가 3개월을 초과했을 때, 지금 건설 현장은 1년을 초과했을 때 상용 근로자를 부르는데 바로 그 일용 근로자가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의 범위, 고용기간 즉 3개월, 건설 현장 1년을 경과해서 일용 근로자에서 상용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바로 일형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즉 상형 근로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기간을 적용해 준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감면 적용상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라 봐요. 즉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그 중소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회사가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업종이 나와 있고요. 또한 여러분 통계청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 회사가 바로 감면 대상 중소기업을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감면 기간을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줘요. 그리고 청년 의뢰자, 즉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만 감면해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감면 적용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냐 했을 때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최초 취업일로부터 연속해서 감면 기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볼게요. 이분이 2019년 5월 10일에 최초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감면 기간은 감면을 최초로 받는 그 기간부터 연속해서 5년을 적용한다는 소리죠. 만약에 청년이 아닌 사람은 3년간을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종전에 A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감면을 받았다가 A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그의 무직기간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즉 무직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우리 회사 입사일부터 다시 적용해 주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최초 입사일부터 바로 연속해서, 즉 무직 기간을 포함해서 감면 기간을 따진다는 거, 그거 좀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바로 최초로 감면을 받은 그 시점부터 연속해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면 기간에 퇴직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무직 기간이 있다면은 그 무직 기간을 포함해서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최초 감면을 받은 시점부터 감면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금 입사한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서 감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한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도 좀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감면 기간을 적용할 때, 자, 여러분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풀었냐면은 이런 관점에 풀었어요. 자, 민법상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최초 취업일을 판단할 때 그 취업일을 바로 입사일의 다음날, 초일 불산입하고 다음날인 1월 2일부터 카운트해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감면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1월 2일부터 5년이 되는 기간, 그래서 2021년 1월 30일까지를 포함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구냐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연말 정산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 산출세액 곱하기 총 급여분 중에 감면 대상 소득 그 총급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의 감면율, 청년은 90%, 청년 외자는 70%라는 감면 비율을 곱해서 감면세액을 구하는데 여러분 요 감면 대상 총 급여액은 뭘 말한 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청년을 볼게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달까지 감면을 적용해 준댔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면 대상 총 급여액은 감면 기간에 받은 총 급여액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 올해 입사했어요. 올해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기간이 5년 그 범위 내에서 받은 급여죠. 그러면 그 총 급여 5천만 원을 뭐라 부르는 거냐? 감면 대상 총 급여액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바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소리죠. 산출세액 곱하기 총급여 5천만 원, 감면 대상 총급여 5천만 원이 차지한 비율에 곱하기 청년의 경우 90%를 곱해서 감면세액을 구한다. 그래서 잠깐 예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죠. 자,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금 올해 받은 총급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가 했더니 2,67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산출세액 2,67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바로 이 5천만 원이 감면 기간에 받은 총급여라면 얘를 감면 대상 총급여라고 부른댔죠. 그거 5천만 원을 분자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곱하기 청년의 경우 90% 감면 비율을 적용해서 감면세액을 구해요. 그 감면세액이 240만 3천 원이 나오는데 바로 감면세액 한도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면세액은 1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구한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자,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백 좀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내용을 말한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100% 다 적용은 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근로소득세 공제액에다가 바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한 비율,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면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요 감면 비율만큼은 근로소득세 공제를 배제해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배제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세 공제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 비율.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계산할 때는 그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고 적용 배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를 사례를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5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267만 원이에요. 267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를 계산하게 되면 66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직원이 아니라면은 66만 원을 그대로 다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인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사례처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직원이라면은 바로 그 산출세액인 267만 원 분의 감면받은 세액 150만 원 차지한 비율, 즉 이걸 우리가 감면 비율이라 부르는데 요 비율만큼을 근로세액 공제 적용 시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금액인 28만 9,213원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적용받는 직원이라면은 거의 100% 세금 환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들어갈게요. 두 번째 뭐냐면은 간혹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속세 감면을 적용받을 일이 없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생각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중소기업에 다니던 분이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 회사에 연도 중에 입사를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연말정산을 해줄 때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해 주죠. 바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해 줄 때 그 직원분이 전 직장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속세 감면을 받았다면은 비록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시에 중소기업 속세 감면을 받은 급여에 대해서 감면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소기업이 아닌 담당 직원분께서 우리 회사에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예를 보세요. 바로 예를 보세요. 여러분이 연도 중에 취업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뿐만 아니라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해서 정산을 해줘요. 바로 그렇게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바로 그 요구의 요청에 의해 직원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여러분한테 제출해 줄 텐데 그 제출받은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바로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 나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직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받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의 뒷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1페이지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직원은 바로 2페이지 세 감면에 바로 52번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감면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 직원분이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받았구나. 즉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죠. 이 직원은 전 직장에서 총 급여액 3,7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3,700 전체가 감면 대상 소득이란 것이죠. 그렇죠? 자, 요걸 보시면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바로 요 케이스를 말한 거죠. A 중소기업에서 3,750만 원 급여를 받았는데 이 직원이 10월 달에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해서 우리 회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1,2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우리 회사가 지급한 1,250만 원은 주연 근무지에 기재하고 전 직장 A 중소기업에서 받은 3,750만 원은 종정 근무지에 기재할 거예요. 바로 종정 근무지에 기재된 3,750만 원이 바로 감면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세 감면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계산해 주냐? 바로 총 금액 5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이 267만 원이라면은 267만 원 곱하기 전체 2021년 전체에 받은 총 금액 5천만 원분에 바로 A 중소기업에서 받은 감면 대상 소득 3,75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면 비율 청년이라면 90%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구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구해주면 감면세액이
180만 2,250원이 나오는데 이 감면세액이 15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죠. 그래서 150만 원을 여러분이 즉 의뢰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바로 세 감면란에 150만 원을 감면세액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시설을 취업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끔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 바로 요 기간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즉 사후에 제출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은 감면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한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감면 기간 때 말씀드렸죠. 감면 기간은 우리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감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최초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은 그 시점부터 5년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취업한 청년이 예전에 A란 중소기업에서 근무 취업을 하면서 A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았다면은 그 A란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취업자 감면을 받은 그 날로부터 5년간의 감면 기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원이 어느 시점부터 감면을 받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요? 그 입사한 직원한테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에 감면을 언제부터 받았는지 그 감면 기간을 스스로 기재해서 회사에 제출해 하려고 요청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시 부연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감면 기간은 최초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속한 그 달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인데 이거를 감면 기간을 부르는 것인데 우리 회사에 다른 회사 다니다가 이직한 직원이 왔을 때요. 그 감면 기간을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감면받은 그 취업일부터 5년을 따진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은 회사보다 직원이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원 하여금 그 감면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입사했다면은 또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해당 지역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은 우리가 말하는 내일 채움 공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감면에 대한 내일 채움 공제 소득세 감면은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실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수령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해 줘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를 감면해 주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현행 만기가 2년형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된 분이 만기 2년이 지나서 만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그 수령 금액에 대해서 바로 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수령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세법이 바뀐 것이 청년내일총회에 가입한 분이 만기가 2년이란 만기가 끝나고 다시 내일채용제 연계해서 납입하면은 청년내일채용제에 가입한 2년을 합산해서 그 총 5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은 그것도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수령액에 대한 속세 감면은 내일채용제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기 수령한 사람에 한해서 그 속세 50%, 중견기업의 근로자라면은 3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근로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해 주는데 바로 요겁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얘부터 잠깐 볼게요. 직원이 내일채용 공제에 가입해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기를 수령하게 되면은 그 만기 수령 금액에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쳐서 3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인데 그 3천만 원 수령 금액 중에 어떤 것만 가세하냐? 바로 기업 부담금, 회사 부담금만 가세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직원이 내일 채용 공제 5년을 가입하고 만기 시점에 만기 수령 금액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3천만 원 중에 직원 부담금이 1,200만 원, 회사 부담금이 1,800만 원이라면은 3천만 원을 갖고 다 가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사 부담금인 3천만 원 중에 1,800만 원만 가세를 하겠다 이런 말이요. 그것만 근로소득과 가세하겠다. 바로 그 근로소득 가세해서 산출세를 구하는데 그 산출세에서 바로 총급여분의 그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좀 조금 사례에서는 3천만 원 중에 1,800만 원이죠. 그 1,800만 원 차지하는 분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은 바로 예를 볼게요. 내일 채용 공제가 만기 되면은 중소기업청에서 만기 금액을 지급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지급하냐? 중소기업청 어떻게 지급하냐? 바로 만기 금액은 크게 기업 부담금, 근로자 납입금, 이자,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기업 부담과 근로자 납입 부담금, 정부 기여금은 원천 징수 없이 즉 직원한테 중소기업청이 만기 금액을 다 그대로 지급하겠다. 세금 징수 없이 그대로 지급하고 바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겠다는 소리예요. 즉 직원이 만기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청에서 만기 금액을 지급할 텐데 바로 만기 금액 중에 이자 부분은 중소기업청이 원천 징수해서 새로 지급하고 이자 금액을 제한 금액은 그대로 원천 징수 없이 그대로 근로자한테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저 중소기업청에서 만기 수령 금액 지급 대상자인 근로자한테는 그대로 만기 금액을 다 지급할 테니까 회사 니네가 원천 징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근로자가 중소기업청에다가 만기 공제 금액을 신청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만기 금액을 세금 징수 없이 그대로 근로자한테 지급할 테니까 근로자는 회사 세무담당할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업 담당자는 자, 그 금액을 연말정산시에 반영하되 가세당 근로소득에 반영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징수할 세금 중에 50%는 감면을 적용해 줘야 한다.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바로 지급 내용을 종합해 봐야 되면은 자, 예를 들면 다시 정리하면은 직원분이 만기 금액 5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3천만 원이
직원부담금 1,200만 원, 회사부담금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자, 회사는 바로 회사부담금 1,800만 원을 가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서 총급에 반영시켜서 세금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세금이 산출세이죠. 세금을 계산해 준 후에 그 산출세에서 바로 기업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따라서 그게 뭐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한 금액 중 기업 부담금만이 가세 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 기획회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할 세금에서 50%는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 취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통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하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잠깐 유학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바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인 근로자만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 임원, 또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되는데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뭘 말하는 것이냐를 잠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냐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예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2 제1항 1호에 따라 약정된 성과급이 한다. 즉, 그 조항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의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말한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회사가 목표 매출액을 20억을 예를 들면 200억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200억을 설정하게 되면 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에 바로 그런 거를 말해요. 그렇게 약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익의 20%를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 그 영업이익은 뭘 말하냐? 자,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가세년도에 기업 회계에 기록했다는 영업이익을 말한다. 즉,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그 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약정했는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국세청 유권 해석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 시스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러한 좀 전에 봤던 근로자가 성과 공유에 대해서 약정하고 성과급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맺은 회사라면은 그냥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인증을 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냥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 법인세과의 국세청 유권 해석을 보게 되면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상급을 지급할 때 회사한테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즉 여러분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회사한테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근로자한테는 속세 감면을 해줘요. 자, 그 세액공제를 회사한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액공제에 대해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 유권 해석은 바로 이렇게 직원과 회사와 직원 간의 경영 목표 설정 및 그 목표를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어 있고 그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되면은 세액공제 대상이 해당되는 것이지 반드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에 성과공유 인증기업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어요. 비록 그 성과공유 확인서를 받지 않더라도 그 세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영성과급이라면은 세액공제를 적용했다는 이런 유권 해석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유권 해석이 있더라도 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감면 대상 성과급에 해당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은 바로 총급여분의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속세 감면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죠. 만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을 적용받는 직원이라면은 그때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속세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속세 감면세액을 차감 후 산출세액에 총급여분의 경영성과급의 차지한 비율의 50%만 감면을 적용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속세 감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세액 감면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의 도입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외국인 기술자 속세 세액 감면을 살펴봤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취지예요.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은 5년간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에다가 한국으로 다시 복귀해서 국내 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감면 제도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취약점 때문에 바로 내국인의 경우에도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했을 때도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 내용의 취지예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외국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취업이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은 이러겠죠. 국외 연구에서 5년 이상 연구원으로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에 취업했을 때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세부 요건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부 요건을 보게 되면은 자, 감면 대상자는 아래의 자격 요건과 취업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자연계, 이공계, 이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 과거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외국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즉, 자격 요건은 이 사람이 한국에 복귀하기 전에 외국에서 거주했을 텐데 외국에서 거주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또한 5년 이상 외국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 요건, 바로 아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취업 요건을 보게 되면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등에 취업했을 때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연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란다. 즉, 자, 국적이 외국 국적으로 되는 사람은 허용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은 바로 살펴봤던 취업 요건과 자격 요건과 취업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을 정리하면은 자, 여러분 이런 취지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외국의 연구기관 등의 5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 국내 기업에 취업했을 때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속세 감면의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연구기관 등의 5년 이상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도 같이 제출해 줘야 돼요. 즉, 국외 연구기관 등이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연구기관 등에 실제로 5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다 바로 그 내용이죠. 국내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와 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 분야 등이 기재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도 첨부해서 이 내용의 증명서 첨부해서 제출해 줘야 한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수세 감면 제도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